안녕하십니까. 강연백도시의 김재원입니다. 새해 계획들을 하나하나 점검해보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다짐을 하고 또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오늘도 강연백도시 함께 하시면서 희망찬 내일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 분의 감동스러운 강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강연백도시의 열기를 더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수길 밴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울러 청중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도 기대하겠습니다. 강연백도시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는 이분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크고 작은 산을 즐겨 등반해온 연재경 씨. 그러나 이런 일상도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꿈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체력을 다진 그는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후 등산에 매료돼 전국의 산을 등정하며 백두대간까지 종주한 산사나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자리에서 일어난 사고로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열심히 생활하시면은 일주일 정도는 혼자 타실 수 있을 겁니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그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우울증으로 깊은 절망에 빠진 그를 붙잡아준 건 가족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불장으로 해봐야 15m 정도만 걸으면 되잖아요. 15m 걷자. 마음을 다잡고 결심한 그는 이후 피나는 노력과 가족의 도움으로 재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 이제 살았구나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었어요. 새 삶을 살면서는 하루하루가 참 늘 새롭고 감사하고 그래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연재경 씨를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연재경 씨 모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해내셨네요. 겉으로 봐서는 큰 사고 겪으신 분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몸은 완전히 회복되신 건가요? 아니요, 아직 회복은 안 됐고요. 네. 지금 그 왼쪽 팔하고 왼쪽 다리가 많이 불편합니다. 네. 아직도 지금 쉼 없이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군요. 처음에 강연백도시에 출연 신청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제가 한 1년여 동안 그 병원에 있었거든요. 네. 병원에 있으면서 늘 그 강연백도시를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다가 저도 빨리 회복이 되면은 저 자리에 꼭 한번 쓰고 싶다. 네.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꿈만 같으시겠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진지한 마음으로 경청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마음에 공감되시면 티버 앱으로 응원 댓글, 격려 댓글 올려주십시오. 강연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연재경 씨의 강연,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2013년 한순간의 사고로 모든 걸 잃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그 누구보다도 자신했던 건강,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까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보고 나서야 느꼈던 아주 평범한 진리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55살입니다. 젊었을 땐 육군 하사관으로 10년 동안 군 복무를 했고, 전역 후에는 건설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줄곧 일해왔습니다. 그러다 2005년부터 산악회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하게 되었죠. 한 달에 2번,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마다 하루 평균 10시간씩 산행을 해서 2011년 7월 달에 지리산 천왕봉부터 강원도 진부령까지 백두대간 종주를 끝냈습니다. 그만큼 저는 산을 좋아했고 그 누구보다도 건강만큼은 자신했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사고로 저의 건강을 앗아가는 불행의 그림자가 찾아온 거죠. 2013년 3월이었습니다. 친구들하고의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그날따라 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나 봅니다. 거리에 나와 신고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중심을 잃고 그만 넘어지면서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 진입 방지봉에 왼쪽 인물을 부딪히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뒷목을 갖다가 쇠망치로 맞는 그런 통증을 느꼈거든요. 곧바로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서 CT와 MR을 찍었는데 일시적인 마비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느낌이. 내 몸이 아닌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나지막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대로 그냥 가면은 영영 못 일어날 것 같아. 큰 병원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서울에는 큰 병원으로 올라와 MRI 판독을 다시 받게 되었죠. 다시 MRI 판독을 받은 결과 경추 3번, 4번, 5번, 6번이 골절되어 그대로 방치하면 큰일 난다고 해서 그 다음날 곧바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올라와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곳이 여러분들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삶과 죽음의 교착점이잖아요. 저는 목 밑으로는 마비가 되었지만은 정신은 말짱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제 옆에서 바로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평생 이대로 누워있는 건 아닌가. 제 나이 51살인데 그 당시 남은 평생 가족들한테 짐은 되는 거 아닌가. 온갖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벗어나고자 지나왔던 백두해간 종주르기를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생지옥과도 같은 일주일의 그 중환자실을 벗어나 수술실로 향하는 내내 아내와 아들은 내 손을 꼭 잡아주었고 수술실 앞에 다가섰을 때 과연 내가 살아서 이 문을 다시 나올 수 있으려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 11일 만에 경추에 철심을 막아 고정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죠. 위험한 수술이라는데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고. 그래서 저는 금방 일어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왼쪽 신경을 많이 다치셔갖고 왼쪽은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열심히 재활하시면은 휠체어 정도는 혼자 타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뭔가 잘못 들었나? 하지만 아내의 통곡 소리가 그 답을 대신했습니다. 아,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 뒤는 절망의 시간이었죠. 재활은 시작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데 무슨 재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침대에 누운 채로 손가락, 발가락 쥐었다 펴줬다 해주시고 너무나 난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문득 우리 딸아이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우리 딸아이 24살. 예쁘고 곱게 잘 키웠는데 우리 딸아이 신부 입장만큼은 걸어서 해줘야 되는데 자 해보자. 우리 딸아이 신부 입장만큼은 걸어서 해보자. 15m만 걸으면 되잖아요. 저 자신한테 15m라는 숫자를 각인시키고 15m만 걷자 15m 걷자를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신체는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죠. 제게 그런 기적이 오기까지는 우리 가족들의 사랑이 컸습니다. 사실 제가 일을 하다 다친 것도 아니고 술자리로 인해서 다쳤기 때문에 늘 죄인된 마음에 아내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거든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하루아침에 그 건강한 사람이 완전히 사지마비가 되어 있으니 아내는 묵묵히 간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가 복직한 후에는 아들이 군 입대를 연기하고 간병을 해줬습니다. 간이 침상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제 대소변을 다 받아주었죠. 우리 딸아이는 유학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을 해약해서 선뜻 병원비에 보태줬고요. 사실 제가 다치기 전에는 좋은 남편,
자상한 아빠는 못 됐었거든요. 늘 밖에서 즐기를 좋아했던 무심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평 불만 없이 정성을 다해서 저를 간호해주고, 그래서 가족들 생각에 내가 보답하는 길은 내가 재활에 성공해서 일어서는 길밖에 없다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뒤로도 슬럼프는 찾아왔어요. 저희가 기대한 만큼 몸이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우울증이 찾아온 거죠. 정신과 치료를 병행을 해야 했습니다. 툭 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제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 창가에 앉아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어느 40대 초반의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아저씨, 우리 같은 환자는 어제 오늘만 보고는 못 살아요. 아저씨 처음 오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보다는 분명 좋아지셨잖아요. 힘내세요, 아저씨.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뒤통수를 탁 맞는 그런 감정을 받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에 며칠을 먹어오던 우울증 약도 끊어버리고 정신력으로 이겨보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전부터인가 걷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뛰기가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죽는 만큼 두려웠습니다. 내가 다시 넘어지면은 이제는 영영 일어설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왔죠.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2014년 2월에 퇴원을 하게 됐죠. 사고 난 지 만 11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온 거죠. 퇴원 후에는 혼자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1층부터 15층까지 아파트 계단 난간을 잡고 오르내리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날이 따스한 날엔 학교 운동장도 걸어보고 인근의 공원으로 올라가 푹신푹신한 잔디밭도 걸어보고,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걷다 보니까 아, 나도 이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아내와 함께 청주에 있는 상당산성을 올라 정상에 섰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시간이면 오르던 산을 4시간이 다 돼서야 올랐거든요. 지금은 전국 100대 명산 등정을 시작해서 낮은 산부터 한 산 한 산 전국의 명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18일 날 친구한테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느냐고.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무작정 충북 영도에 있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 옆에 숙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들면 들어가 쉬라면서, 그렇게 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제게 발표됐던 거죠. 사고 후 21개월 만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첫 출근길을 배웅해주는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눈시울이 많이 붉어졌고요. 우리는 다들 살아가면서 당연하다는 말을 참 쉽게 합니다. 매일같이 산을 탈 수 있었던 건강,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 아내, 우리 착한 아이들, 고마운 줄 모르고 늘 당연한 줄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의 사고로 모든 걸 다 잃을 뻔했습니다. 그 소중한 것들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어보니 그때 그 소중한 순간들이 귀하고 감사드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들이 과연 당연한 일일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어쩌면 당연한 가치를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힘든 재활 훈련을 다 이겨내셨네요. 네. 그 처음에 사고 당시에 그러면 경추가 완전히 골절됐던 건가요? 아니죠. 골절이 된 건 아니고 많이 네. 손상이 됐던 거죠. 아, 네. 네. 그래도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셨습니다. 네. 글쎄요, 제가 걱정이 돼서 여쭙는 건데요. 뭐 워낙 다치시기 전에 산을 좋아하셨다지만 등산 가시는 건 아직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괜찮으신 겁니까? 예. 제가 이제 워낙 이제 산을 많이 알기 때문에 네. 제 몸에 맞는 산행만 산을 선정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네, 이 어려운 재활 훈련들을 다 이겨내신 이유가 가족 덕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연재경 씨의 가족들, 아들, 딸, 또 부인께서 나와 계십니다.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빠, 또 자랑스러운 남편의 강연을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부인 엄영혜 씨, 아마 이 순간이 꿈만 같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처음에 사고 났을 때 또 남편께서 앞으로 걷지 못할 거란 얘기를 들으셨을 때는 얼마나 막막하셨을까 싶어요. 그때 심정이 기억나시는지요? 아, 또 이렇게 울컥하시는군요. 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네, 따님이 옆에서 위로해주고 계시네요. 네, 별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네. 그런 시간이었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보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미웠어요. 네. 정말 미웠어요. 네. 저라도 미웠겠어요. 네. 아니, 더욱이 이제 술자리에서 다치신 거라, 실족하신 거라 더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늘 그랬거든요. 네. 조금만 하라고. 그런데도 그 이후에 생계 책임지시랴 또 남편 병간호 하시랴 정말 힘든 시절 보내셨을 텐데요. 언제 어떤 때가 가장 힘드시던가요? 제가 이제 휴직 기간이 끝나고서 복직을 해야 돼서 네. 저 대신에 군대 갈 우리 아들이 아. 대신 해줬어요. 근데 네. 아들이 덩치가 커요. 그 큰 녀석이 그 작은 침상에서 아빠 대소변이랑 그리고 아빠 우울증 왔을 때 그 눈물을 다 아들이 받아줬어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아들한테 가장 미안해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보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저렇게 일어나줘서 남편이 존경스럽고 네. 지금 많이 사랑합니다. 아, 아마 아버님도 아드님 따님한테 미안하고 고맙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 1년 8개월 만에 다시 직장에 출근하셔서 다시 첫 월급을 받으셨을 때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 싶기도 한데. 그 장미꽃에다가 5만 원짜리 지폐를 한 장 한 장 다 둘러서 저한테 줬어요. 네. 그때 생활비를 받는 그 기쁨보다는 아, 이 사람이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구나. 그 감사함. 네. 둘이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네. 이 자리 빌어서요.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보,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딸, 아들 고맙다. 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일만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서도 병원에서 재활훈련하고 계신 분들 또 병중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삶 더 열심히 사실 것 같아서 더 큰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